오늘도 처음 뵙는 분이세요. 처음 오셨죠?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번 분이 상담. 누가요? 애들 상담하러 왔다가 부모님 얘기까지. 저는 못 봤는데 저하고 만난 거 아니죠? 네, 저하고. 어디 사세요? 얘기해요. AK. 애기는 몇 학년이에요? 2학년. 두 분 다? 아니면 4학년. 4학년 애들. 예. 또 처음 오신 분? 없어? 우리 본인 옆에는 대하면 뭐라 했어요? 한 번도 대학 뭐라고?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고? 네? 카페 들어오긴 들어요? 그 대하면 뭐냐고 그래? 3. 어? 3. 한 번도 안 들어왔구만 뭐. 들어갔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들어갔나요? 그래요? 서진 못 보고. 예? 안 계실 때. 제가 없을 때 들어도요 다 알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기는 왜 오늘 떨어져 앉았어요? 세 분이 하늘채 다 맞죠? 근데 오늘 왜 떨어져 앉았어요? 싸운다. 예? 이쪽 저 옆에서. 뒤에 뭐가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슈퍼스타 K 세븐에 나오는 자밀킴 있잖아. 자밀킴 보니까 이 좌우 소리가 안 나. 좌우 균형이 안 맞으면 애가 불안해가지고 그 무대가 좌우 균형이 안 맞으면 항상 여기다가 뭐 그리고 나오잖아. 슈퍼스타 K 안 보는구나. 대한민국 왜요 근데? 대한민국 대한민국 카페 한 번도 안 갔어요? 진짜요? 카페들은 좋은데 또 방금 들으신 분 어디 갔노? 예. 대한민국 뭐였죠? 원님마? 맞죠? 소은이 엄마. 지금 듣는 사람은? 애기 엄마. 오늘 애기가 없다? 오늘 애기 없어요? 애기 엄마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 내일 소풍 가는 거 알죠? 네. 그게 다 무시한다. 보통 초등학교에서 단체로 여기 가는데 가게 되면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이 권정생 동원하러 가는 것을 제목을 어떻게 붙이는가 하면 어린이 인문학기에는 이렇게 붙여요. 우리가 인문학이라는 말을 안 써가지고 지금 관심이 없는지 하여튼 어린이 인문학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어린이책 세계에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죠. 일제시대 때 방정환 선생 이후로 방정환, 이원수, 마해송, 현덕 이런 몇 분을 대를 이어서 좋은 어린이책을 주옥 같은 어린이책을 많이 쓰신 우리 권정생 선생님 이제 돌아가신 지 지금 한 6, 7년 지났는데요. 이 선생님이 쓰신 모든 책의 인쇄를 이분은 이제 평생 병을 앓으면서 혼자 사셨기 때문에 모든 인쇄를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유언하셨죠. 그래서
그 안동 지역에 이제 그 신뢰할 만한 분들에게 그 모든 걸 맡겼어요. 신부님, 목사님 뭐 이런 분들에게. 그래가지고 뭐 우여곡절 끝에 안동시가 좀 비협조적이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겨우 작년에 이제 여기 권영 선생님이 졸업한 초등학교죠. 안동 뭐 남부 뭐 일찍 초등학교인가? 이 폐교됐어요. 그래서 이걸 인수해가지고 권정생 동화나라 여기 교문 앞에 보이죠? 이렇게 권정생 동화나라를 꾸며놓고 권정생을 기리는 그 일생을 기리는 이제 이런 이제 뭐 이런저런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그 인문학 기행이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번뜩 후회가 드는 것이 저하고 아이들이 그런 체 가지고 수업하는 이 수업의 이름은 내가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이렇게 해놓고 여기 소풍 가는 건 내가 촌스럽게 소풍이라고 해가지고 엄마들 관심이 없더라고. 인문학 기행 캐야 뭔가 있어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관심을 가질 텐데 우리 아이가 어렸더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애가 서울에서 진짜 카톡을 보내가지고 아빠 재밌겠다 하면서 25살 된 청년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일 토요일날 5팀이 벌써 예약되어 있다 하더라고. 저는 순진하게 이제 이 문화재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단체 그 신청을 했는데 얘들이 댓글이 없어. 그래서 방금 출근하면서 이제 전화해 보니까 자기들 바빠서 홈페이지는 못 본다나? 참 진짜 어이없죠. 그래도 받으시는 분이 워낙 겸손하고 성실하게 대답했기 때문에 제가 신경질 안 내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예약을 했길래 5팀이나 있냐. 홈페이지 우리 팀밖에 없던데 하니까 전부 전화로 해야겠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입하는 11시에도 한 팀이 다른 팀이 있대요. 그래서 혹시 시간 있으신 분들은 내일 11시까지 여기 도착하시면 돼요. 우리 연구소에서 내비로 검색해보니까 1시간 10분. 우리 연구소에 아이를 안 보내는 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뭐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이들과 함께 좋은 경험을 하고 아이들은 뭐 사실은 권영쌤 이런 데도 관심이 없죠. 나가서 뛰놀면 좋아하니까 11시까지 각자 알아서 여기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준비해서 돗자리하고 여기 학교 운동장 한쪽에 우리가 돗자리를 깔고 이제 좀 추울 수도 있으니까 따뜻한 국물 이런 것도 좀 준비해 오시고 아이들 옷도 따뜻하게 입혀서 오시면 제가 이제 전화해서 전화한 이유가 이제 권영선생님 일대기를 해설하는 선생님들이 좀 있는데 혹시 우리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냐 물으니까 그 이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뭐 문학 기행하는 거 있거든요. 안동 시티 투어 일환으로. 그래서 권영선 쓰신 그 좀 수준 높은 저 몽실언니 문학 기행, 또 한티지 하늘 문학 기행 이런 건 한대요. 그건 이제 어른들이 붙어서 이렇게 성인들 이제 해설 프로그램이죠. 어린이들은 이제 여기 이 폐교인데 여기 이제 들어가면 그 영상실이 있대. 영상실에서 영상물로 권영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또 그 작품 세계에 대해서 약 7분짜리 영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꼭 해설사가 없어도 그 영상을 한편 우리가 보면 아이들이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권영 선생님의 수많은 작품들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되고 이런 엄마들 또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 익혀야 좋아하잖아. 전면에 있는 게 이게 강아지똥이죠. 민들레가 지금 강아지똥이 민들레를 피우는 그 강아지똥이라는 유명한 그림이고요. 여기 가면 이제 3개의 구조물이 있어요. 기념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구조물인데
선생님의 대표적인 작품 엄마 까투리, 몽실언니, 강아지똥 이렇게 세 개의 구조물이 있어서 아이들 가보면 10월달에 제가 꼬마들하고 이렇게 그림책 수업을 할 때 강아지똥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강아지똥이 진짜 실감나게 이렇게 구조물로 되어 있죠.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똥 옆에 엎어져서 이제 사진도 찍고 같이 놀고 이러죠. (11시까지) 현장에 도착하시는 분인데 또 승용차는 학교 운동장에 주차하면 된다고 하고 대형 버스로 오면 1km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해야 된대요. 진입로가 없어서. 우리는 뭐 버스 그런 거 안 좋아하니까. 지금 몇 가지 신청인지 모르겠는데 신청은 뭐 형식적이죠.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이고 꼭 신청 안 하셨더라도 또 우리 연구소에 아이를 맡긴 분이 아니더라도 오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제가 뭘 설명하고 이런 거 절대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아이들하고 축구하러 가요. 축구하러. 애들이 지금 우리 모심아들이 자고 축구 시합하는데 지금 들떠가지고 일단 둘러보고 점심 먹고 뭐 축구도 하고 우리 엄마들이 좀 아이디어를 내면 저는 보물찾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추억의 보물찾기. 제가 어릴 때 소풍 갈 때는 막 보물찾기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소풍 가면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좋아하면 오늘 엄마들이 좀 아이디어를 내서 선물은 뭐 우리가 연구소에서 준비하면 되니까 보물찾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내부 모습입니다. 미리 좀 봐두고 이건 이제 권 선생님이 그 일생을 살던 단칸방 모습을 재현한 거죠. 여기서 이 동화나라에서 가까운 곳에 생가가 있고 저는 이제 생가 방문 신청도 해두었는데 좀 예상되는 불편함이 있죠. 차를 다 몰고 나가야 되니까 얼마 떨어졌다더라. 뭐 하여튼 차로 5분? 10분 정도 떨어져 있다는데 같은 동네죠. 같은 동네인데 그래서 보고 생가를 직접 가보는 것은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혹시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 있어요? 꼭 내 소풍 아니더라도. 지난주에 뭐 물었더라? 내 친절하게 대답했나 모르겠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이번 학기는 이제 우리 엄마들에게 제가 그림책을 읽어주는, 그리고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건져 올려서 아이들과 소통할 것인가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이번 학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형 붙여서 엄마들 좋아하는 대로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 있잖아요. 오늘 7번째 시간인가? 8번째인가? 내일 이제 권정생 동화나라도 가고 하니까 권정 선생님의 작품 엄마 까투리를 가지고, 이건 아주 그림책 중에서 최신작이에요. 권정 선생님의 가장 최근 작품,
권영쌤 돌아가신 게 2007년인가 2008년인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이 책이 나온 게 2005년이에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책 안쪽에 권영쌤의 친필 같은 이야기를 써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충분하다고 봅니다. 좋은 그림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5년 3월 5일 권중생 드림. 산불이 났습니다. 산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봄이 한창인데 산불이 난 것입니다. 거센 바람이 부르치며 산불은 이리저리 번져갔습니다. 모두 큰일 났다고 새들이 울부짖으며 쫓겨갔습니다. 다람쥐도 산토끼도 노루도 멧돼지도 모두 먼 곳으로 달아났습니다. 연두잎을 피운 나무들이 불길에 쌓였습니다. 하얗고 노랗게 핀 꽃들이 뜨거운 물 속에서 타고 있었습니다. 산골짜기 다복솔나무 아래로 엄마까투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엄마까투리한테는 갓 태어난 꽁병아리 9마리가 삐삐 울면서 엄마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까투리는 깍깍깍깍 새끼들을 부르며 불길을 피해 허둥지둥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깍깍깍깍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꽁병아리들은 삐삐삐삐 엄마 부르면서 성냥개비 같은 작은 발로 종종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점점 거세지면서 불길이 자꾸 가까워졌습니다. 엄마까투리는 상수리 나무가 있는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불길에 막혀 되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오리나무가 섰는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역시 불길이 뜨겁게 막았습니다. 위쪽으로 가도 아래쪽으로 가도 시뻘건 불길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길이 엄마까투리를 덮쳤습니다. 엄마까투리는 저도 모르게 그만 푸드득 날아올랐습니다. 저만치 날아가다가 엄마까투리는 뭔가 깜빡 두고 온 것이 생각났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끼들을 그냥 두고 혼자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엄마까투리는 황급히 몸을 되돌렸습니다. 얘들아 꽁병아리들이 삐삐삐삐 이리저리 흩어져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엄마까투리가 돌아오자 흩어졌던 꽁병아리 9마리는 재빨리 엄마한테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불길이 엄마까투리를 덮치자 또 후두둑 날아올랐습니다. 엄마까투리는 날아올랐다가는 다시 내려오고 날아올랐다가는 다시 내려오고 몇 번이나 그랬지만 아무래도 새끼들을 두고는 혼자 달아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까투리는 새끼들을 모아놓고 한 군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날개를 펼치고는 깍깍깍깍 얘들아 얼른 엄마 날개 밑으로 들어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새끼들은 얼른 엄마 날개 밑으로 숨었습니다. 엄마까투리는 두 날개 안에 새끼들을 꼭 보듬어 안았습니다. 행여나 불길이 새끼들한테 덮칠까봐 꼭꼭 보듬어 안았습니다.
새끼들은 엄마 품속에 숨으니까 뜨겁지 않았습니다.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마 까투리는 새끼들을 품고 꼼짝 않았습니다. 눈을 꼭 감고 꼼짝 않았습니다. 사나운 불길이 엄마 까투리를 휩쌌습니다. 엄마 까투리는 그래도 꼼짝 않았습니다. 뜨거워서 달아나고 싶어도 꼼짝 않았습니다. 불길이 기어코 엄마 몸에 붙었습니다. 머리에 어떤가 날개가 한꺼번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까투리는 그래도 꼼짝 않았습니다. 오히려 품속 아기들을 위해 두 날개를 꼭꼭 오므리고 꼼짝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세차게 불던 바람이 차츰 가라앉았습니다. 산불은 하루 만에 가까스로 꺼졌습니다. 온 산나무들이 다 타버렸습니다. 영상해진 나무들이 까맣게 서 있었습니다. 사흘쯤 뒤였습니다. 아랫마을에 살고 있는 나무꾼 박서방 아저씨가 불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저씨는 까맣게 탄 나무를 하나하나 잘라 모았습니다. 땔감으로 쓰려는 거죠. 그런데 박서방 아저씨는 골짜기 포덕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불에 새카맣게 탄 엄마 까투리를 본 것입니다. 가엾게도 어쩌다가 여기서 타 죽었을까? 박서방 아저씨는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발자국 소리에 놀란 꽁뱅아리들이 새카맣게 탄 엄마 품속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삐삐삐삐. 박서방 아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꽁뱅아리는 모두 9마리였습니다. 타 죽은 엄마 품속에서 새끼들은 솜털 하나 다치지 않고 모두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박서방 아저씨는 너무도 신기해서 한참 동안 멍해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꽁뱅아리들을 한없이 보고만 있었습니다. 꽁뱅아리들은 불탄 산자락을 몰려다니며 무언가 부지런히 쪼아먹더니 다시 모여들어 죽은 엄마 날개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박서방 아저씨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다음날 박서방 아저씨는 궁금해서 또 그곳으로 가보았습니다. 타 죽은 엄마 까투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9마리의 꽁뱅아리들도 엄마 곁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꽁뱅아리들은 역시 저희들끼리 몰려다니며 부지런히 뭔가 주워 먹고는 엄마 품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다음날도 박서방 아저씨는 찾아가 보았습니다. 숯덩어리인 채 타 죽은 엄마 까투리는 그대로 앉아있고 꽁뱅아리들은 먹을 것을 찾아 흩어졌다가 다시 엄마 품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꽁뱅아리들은 깃털이 돋아나고 날개도 커다랗게 자랐습니다. 반대로 엄마 까투리는 비에 젖고 바람에 쓸려 점점 모습이 변해갔습니다. 앙상한 뼈들만 까맣게 남아있더니 그것마저 부서져 버렸습니다. 꽁뱅아리들은 그래도 뿔뿔이 흩어져 모이를 주워 먹다가는 밤이면 앙상한 엄마 까투리 곁으로 모여들어 잠이 들었습니다. 엄마 냄새가 남아있는 그곳에 함께 모여 보듬고 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 까투리는
온몸이 바스라져 주저앉을 때까지 새끼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 그러니까 2005년 3월 어느 좋은 봄날에 권정신 할아버지가 출판사로 편지를 한 통 보내오셨습니다. 그 편지에는 좋은 그림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귀와 함께 음악 같은 원고가 들어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평생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 사시는 그 나라에서 이 책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림을 그린 김세현 아저씨는 권정생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한 번도 할아버지를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할아버지의 마음을 무척 잘 아나 봐요. 할아버지 글과 잘 어울리게 가슴 아프고도 아름다운 그림으로 엄마의 사랑을 그윽하게 담아놓은 걸 보면 말이에요. 아저씨도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어머니 생각을 많이 했대요. 고단한 삶을 사시던 어머니를 떠올리며 오랫동안 생각하고 수없이 붓을 놀린 끝에 그린 그림이니까 어머니를 그리는 권정생 할아버지 마음과 닮아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출판사에서 쓴 후기예요. 아이고. 이 그림책을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뭐 대부분의 그림책이 그렇지만 사실은 그림책이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림책 어린이가 읽을 책이 아니죠. 일본의 유명한 그림책 작가 마쓰이 다사시 선생은 그림책은 절대로 어린이들이 읽는 책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엄마들을 위해서 그림책을 매달 추천하지만 아이들에게 읽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읽고 또 우리가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이렇게 해야 할 그런 책들인데 저는 이 엄마 같은 걸 읽으면서도 아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울면 안 되는데 매번 이렇게 막 내 가슴이 무너져서 제가 엊그제 목요일 날인가 그 엄마 직장 간 우리 그리고 하루 종일 연구소에 있다가 이제 아빠가 퇴근하는 길 데리러 오는 우리 경원이하고 소영이가 있는데 5학년 1학년이죠. 이 아이들한테 제가 하루 종일 있으니까 이제 맨날 놀기만 하고 이러잖아요. 게임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책의 맛을 좀 보여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책을 한번 읽어줬잖아요. 제가 강의 때 자주 이제 추천한 책이죠. 저기는 제일 얇은 책 내 짝꿍 최영대라는 책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둘이 언니하고 동생하고 이제 처음에 저는 얘들이 안 들을 줄 알았어요. 안 듣더라도 내가 읽어주리라 하고 이제 읽었는데 한쪽 읽어 나가니까 애들이 점점 제 옆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고 뭐 이렇게 옆에 앉아서 차분하게 이렇게 있을 나이가 아닌데 특히 5학년짜리 언니가 근데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애들이 경주로 수학여행 가가지고 그 여관방에서 일어나는 그 소통의 장면 그걸 제가 읽어주면서 저는 그걸 우리 아이한테 어릴 때 벌써 20년 전이죠. 15년 전에 아이한테 읽어줄 때도 그 장면 읽을 때마다 내가 눈물이 났거든요. 근데 다 늙어가지고 이제
근데도 안에 목요일 날 그 책을 읽어주면서 애들은 옆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막 제 뒤에 애들이 서서 이렇게 같이 그런 책을 보며 있었어요. 제가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왜 울어요? 왜 울어요? 그렇게 슬퍼요? 하면서 감정이 풍부한가 봐요. 이 음악 같은 이야기는 사실 권영 선생님이 이게 픽션이 아니죠. 권영 선생님의 그 동화들은 절대로 픽션이 아니에요. 원래 동화는 픽션이잖아요. 노블에서 이제 창작이죠, 창작. 근데 대부분 권영 선생님들이 쓰신 동화들은 이 시골에 살면서 안동 부근에 살면서 주변에서 일어난 일, 주변 사람들의 인생 이걸 전부 이제 차용해서 쓴 거죠. 몽실언니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이 이야기도 이 박서방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마을에 사는 산불이 나고 실제로 이런 걸 경험한 누군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감나게 쓰지 이걸 창작해서 쓰기 참 어려운 그런 이야기죠. 또 금요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모여서 제 이야기를 듣고 하는 우리 엄마들이니까 더 와닿겠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 9마리 애기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게 제일 궁금해요. 물론 점점 날개가 자라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잘 살아가고 있겠죠.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 생각도 나고 이 9마리 꼬마 까투리들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엄마가 이제 자기들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온 몸을 불살랐다는 걸 기억이 날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 엄마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엄마 나이가 32살인가 이랬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 전부터 이제 폐병으로 투병하셨거든요. 요즘으로 한 폐결핵인가? 지금도 생각하는데 시립병원에 지금 저기 서구에 가면 대구의료원 있죠. 그게 옛날에 시립병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막 버스를 타고 한참 가야 되는 시골이라고 그때 느꼈어요. 이제 거기 이제 입원해 계시다가 약이 더 이상 듣지 않아서 집에서 그냥 이제 투병하고 계셨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부터 다니던 섬유공장 노동자로 다시 이제 일하러 갔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그날 밤에도 엄마는 밤일을 하러 가고 이제 아버지하고 우리 삼형제가 비산동 단칸방에서 이렇게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죽었어요. 형이 막 울면서 우리 형제도 깨웠죠. 막 우리 삼형제가 막 우니까 이제 주인집에서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우리 삼형제를 이제 주인집으로 옮기고 엄마는 급히 직장으로 연락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장례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후로 이제 우리 엄마는 이제 삼형제를 키우는 일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었죠. 32살 진짜 젊은데 새방으로 다닐 때마다 이제 3명 다 달고 가면 안 되니까 항상 골목에 세워놓고 이제 들어가서 새방을 넣고 또 그 이상한 외간 남자 있는가를 늘 살피고 혼자 사시니까 그렇게 여기 보니까 뭐 온갖 불길에 휩싸여가지고 뭐 엄마 같은 걸 꼼짝할 수 없더라고요. 뭐 이리 날라도 저리 날라도 불꽃이 다 덮치고 이러니까 꼭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엄마도 이제 우리 삼형제를 키우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그때는 다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수십 년을 그렇게 헌신했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다니던 그 교회에서 장한 어머니상을 받았어요. 그 삼형제를
하나도 범죄에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잘 키웠다고. 장화 너무 그 교회에서 그날 그 해 무슨 일인지 장화 너무 이상을 우리 엄마한테 주더라니까. 그렇게 수십 년을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참 자식인 제게 남아있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요. 어릴 때 몇 장면밖에 없어요. 제일 첫 장면이 뭔가 하면요, 엄마가 이제 우리를 키우다가 도저히 우리 삼형제를 다 키울 수가 없어서 우리를 친척집에 보내게 됐는데, 지금도 막 제가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인데, 처음으로 이제 그 기차를 타고 친척집을 가는 거예요. 저하고 동생하고. 형은 이미 친척집 어딘가 전라도에 있는 친척집 가 있고. 근데 그 기차칸에서 단돈 10원을 막 아끼면서 살던 엄마가 기차칸에서 그 왜 요즘도 기차 타면 그 바퀴 달린 거 굴러 가져요. 뭐 팔고 이러죠. 그때는 이제 홍익회라는 곳에서 그걸 팔았어요. 홍익회가 뭔가 하면 이제 퇴직 철도 공무원들의 단체. 그 홍익회라는 곳에서 이제 그 미약가를 구루마를 수레를 몰고 다니면서 이제 뭐 먹을 것을 팔고 이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처음으로 거금을 써서 100원을 썼어요. 그때 100원에 삶은 계란 3개, 100원. 이렇게 왜 그물망으로 된 한 꾸러미에 3개를 딱 엄마가 사서 우리 하나씩 주고 엄마가 하나 먹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웬일이고 했어요. 엄마가 너무 우리 형편도 안 되고 군것질이라고는 개념도 없는 집에서 삶은 계란 3개 100원짜리. 그때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갔죠. 아이고, 나중에 내가 참 결혼하고 애를 낳고 어느 날 우리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2박 3일 캠프를 간다는 거야. 충북 뭐 어디에 있는 보라문에 캠프를 간대. 그래, 내 평생 처음으로 우리 아이를, 첫 아이를, 하나뿐인 아이를, 이제 5살인가 6살 된 아이가 2박 3일 나를 떠나서 이제 캠프를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애틋하고 안타깝고 막. 그래서 막 왜 편지 써서 보내줘요. 나중에 뭐 촛불 켜놓고 막 읽어주고 하잖아요. 그 편지를, 엄마 아빠 편지를 써서 보내래.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유치원에서 받았다가, 어린이집에서 받았다가 이제 거기서 캠프파이 같은 거 할 때 막 분위기 막 우울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엄마 아빠 편지 읽어주고 막 감동을 자아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쓰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4학년 때 내가 엄마를 떠날 때 그때 우리 엄마 마음은 어땠을까? 이 생각이 처음 나더라고. 저는 뭐 엄마 아빠 죽은 것도 아니고 그죠. 2박 3일 가는데 엄마가 자식을 건사할 수 없어가지고 친척집에 보내게 될 때 그때 우리 엄마 마음은 어땠을까? 유치하지만 그때 조금 이제 그때 우리 엄마는 정말 미워졌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는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내 학교 보내줬나? 내 우리 엄마한테 늘 마음에 못 박는 이 비수같이 꽂는 게 이거예요. 우리 엄마 제일 속상하게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우리 엄마는 저를 중고등학교를 못 보냈잖아요. 제가 속상하면 항상 엄마하고 싸울 때, 엄마 내 학교 보내줬나? 꿈에 파는 거죠. 안 그래도 속상할 텐데. 정말 저는 못됐어요. 보면 엄마 마음은 뭐 전혀 말한 것도 없이 막 제 성질대로. 그럼 엄마는 그때마다 이제 그걸 묵묵히 받고 울고 있잖아요. 막 속상할 때는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도둑이 싫어서 안 보냈나 이놈 막 하면서. 또 한 장면인데요. 우리 형제들이 이제 학교를 못 다니다가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갔잖아요. 제가 이거 직접 본 건 아닌데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형이 이제 그때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합격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이제 나이가 드셔서 섬유공장에서 더 이상 그 실이 안 보여가지고 섬유공장에 실을 종강에 끼우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 끼우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안 보여서 공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서문시장 지하에서 일했어요. 서문시장 지하에 가면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약밥 만들어 팔고 김밥 팔고 국수 팔고 이런 식당들 있죠. 요즘도 지하에 있어? 있어요? 거기 이제 취직해가지고 일주일에 얼마씩 받으면서 이제 약밥 만들고 김밥 말고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다 우리 형이 이제 그 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서문시장 지하가 떠나가도록 울었대요. 오랫동안 이제 남편 없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산 것에 대한 약간의 보상이겠죠. 나중에 몇 년 후에 또 제가 또 그 검정고시를 해서 이제 경북대학교 법대 합격했잖아요. 저는 뭐 재수로 들어갔지만 엄마가 또 그때도 그 서문시장이 떠나가도록 그랬대. 저는 그거 잘 모르거든요. 엄마 마음이 어떨지. 또 잊혀지는 한 장면인데 제가 군대 갈 때인데요. 군대 가는 게 너무 쓸쓸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무도가 아니지 뭐 딱 두 명밖에 없어요. 엄마하고 사귀는 여자친구하고 두 사람한테 내가 딱 말했어. 절대로 내가 군대 갈 때는 배웅 나오지 마라. 환송 나오지 마라. 너무 또 슬플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는 군대를 어디서 가는 거 시민운동장에 모였어요. 저 고성동 시민운동장에 장병들이 다 모여서 대구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논선 훈련소 가는 거였어. 시민운동장에 다 모여서 이제 걸어서 이제 길을 따라서 이제 대구역까지 가는데 시민운동장 입구에 엄마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열이 대구역까지 갈 동안 엄마가 계속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그 대열을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막 죽고 못 산다는 가시나는 안 왔어. 내가 진짜로 막 오지 마라 했겠어요? 말만 그렇지. 근데 가시나는 안 오고 엄마는 왔다니까. 결국 그래가 군대 제대할 무렵쯤 돼서 그 가시나하고 헤어졌잖아요. 그때 내 여자친구는 제가 어떻게 하면 다 알아요. 지금 저기 어디고 앞산내거리 하면 YWCA 있죠. YWCA 1인자예요 지금. 거기 말로 뭐 사무총장? 근데 뭐 하여튼 가시나는 그렇고 그래 엄마가 맨날 만나고 죽고 못 살고 막 이렇게 하던 이 여자친구는 안 오는데 엄마는 왔더라니까. 와가지고 계속 오면서 대구까지 따라왔어. 사실 그때도 잘 몰랐지. 제가 언제 그걸 알은 줄 알아요? 엄마 마음을. 제가 우리 아이 군대 보내면서 수십 년을 31년이 흘러가지고 제가 우리 애를 군대 보내게 됐어요. 그 저하고 친한 이모들하고 저기 모기님하고 뭐 이렇게 그때 이모들이 7명, 8명과 같이 우리 애를 배웅하러 진해 해군 훈련소로 갔어요.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렇게 환송식 하고 해군 훈련소 훈련소로 입소하는 이제 다 그 출입구를 지나서 들어가는데 내가 우리 아이 뒷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철조망을 붙들고 울었잖아요. 거기는 우리 와이프도 안 울더라고. 엄마들도 안 울어. 근데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자가 가서 고생할 게 뻔하니까 그 진내 해군으로는 철조망을 붙들고 내 혼자 통곡을 했다니까. 그때 우리 엄마가 시민운동장에 입구까지 와서 대구역까지 계속 따라오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그 생각이 났어. 야, 참.
우리가 뭐 제정신이 아닐 때 엄마한테 속상하고 원망하고 막 삐지고 하는 거죠.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살아. 그 험한 세월 어떻게 우리 삼형제를 굶어 죽이지 않고 살았는지 몰라. 어떤 때는요, 요만한 사과 개짝 2개를 시점에 딱 얹어놓고 그 위에 과일 사과 4개 있잖아요. 3개를 밑에 놓고 위에 1개 놓고 요걸 5 덩어리를 이렇게 전시해 놓고 그걸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지 몰라. 그냥 길가에서. 그 엄마 까투리 보니까 꼭 우리 엄마 생각나더라고. 뭐 상황은 똑같지 않지만 이건 물론 물리적인 뭐 이제 화재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헌신했지만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지 그죠. 그래서 제가 요 애기 까투리들 궁금하다니까. 이 9놈들이 잘 자라서 엄마 까투리가 또 됐을 거 아니에요. 요것들이 지금만 은혜를 알지. 근데 어느 날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다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살아보니까 내가 어릴 때 받았던 그 좀 깊은 그런 마음들이 나중에 다 살아나요. 비록 수십 년 후라서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걸 보고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뭐 부모님 은혜 갚을 생각하지 말고 갚을 수 없잖아요. 죽어도 갚을 수 없어요. 그때 모르니까. 근데 다행인 것이 저는 정말 다행인 것이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마음껏 엄마에게 효도를 했거든요. 어떻게 효도한 줄 알아요? 제 스승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니까 지난날 엄마를 원망하고 막 가슴에 못 박고 하던 그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되고요. 그래서 엄마 앞에서 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늘 이제 제가 간증을 했죠. 정말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험한 세월을 어떻게 엄마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우리 모기님은 자기 어머니의 그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고. 엄마 그때 어떻게 그렇게 살았노 하면서. 뒤늦게 딸이 이제 그 엄마의 마음을 알고 어느 날 밤에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하고 그렇게 이제 소통을 하면서 엄마 어떻게 그 험한 세월을 살았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하루는 여기 올림픽 기념관 수영장 있죠. 거기 하루는 수영하러 갔어요. 갔는데 수영을 배우러 갔지. 저는 그 교회 후배한테 수영을 배우러 갔어요. 근데 하루는 보니까 1레인에 어디서 많이 본 할매가 수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수영모를 쓰고 있어서 도저히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봤다 하면서 우리 멀리 떨어져서 수영 연습을 했는데 저하고 같이 갔던 영희 엄마라고 있는데 그 엄마가 갑자기 나한테 찍어주면 오빠 저 1레인에 오빠 엄마 아이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경남에가 따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는 여기 월성동 살았거든요. 월성동 서타운 살았는데 그래가 뛰다 보니까 우리 엄마인 거라. 근데 엄마는 이제 수영교실을 오래 다녀가지고 수영모를 쓰고 딱 누워서 배영을 하더라고. 그때 저게 한 사진이 딱 찍혔어요. 수영장에서 물에 떠있는 엄마를 보면서 험한 세월을 보통 뭐 노래 같은 데 험한 세월을 왜 파도가 치고 막 이런 데 비유하잖아요.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데 그 험한 세월을 침몰하지 않고 우리 삼형제를 자기 인생에게 태워서 그렇게 우리를 살려낸 그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라는 이야기 있거든요. 큰 홍수가 났는데 노아라는 사람이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세 아들을 거기 태워가지고 며느리하고 뭐 마누라하고 8명이 살아났대. 오늘 그 수영장에서 오른말을 보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교회 집회가 마치고 있었는데 교회 가서 막 울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알고 보니까 엄마가 노아의 방주였다. 내 인생의 방주였다고 내가 이렇게 고백했어. 잘 몰랐는데 그래서 우리가 삼형제가 잘나고 똑똑해서 뭐 금융고시에서 뭐 대학 가고 이게 아니고 엄마라는 분이 엄마가 방주가 돼서
침몰하지 않고 그 험한 세월을 다 이겨내셨구나. 이게 보여져서 그 앞에 나와서 그대로 간증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물론 다른 분들도 정말 좋아하고요. 제가 또 이야기하면 다 울거든. 저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진짜로 그렇게 여한 없이 효도를 했어요. 저는 맹세코 말하지만 어머니한테 한 번도 용돈을 드린 적이 없어. 죄송하지만 우리 형이 워낙 잘 살아가지고 뭐 경제적인 부족함도 없고 저는 뭐 평생을 돈 버는 일을 못 해봤으니까 한 번도 엄마한테 용돈을 드린 적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회한이 많겠죠. 어머니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이 지났는데 저는 회한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내 마음을 다해서 어머니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서 이렇게 험한 세월을 잘 견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했거든요. 부모들은요, 이 말을 듣는 걸 제일 기뻐해요. 돈 주는 게 아니고요. 엄마 어떻게 그렇게 견디고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 이 뭐예요? 엄마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그 엄마 마음을 알아주는 것을 가장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를 만나면 정말 내가 행복해져요. 든든해지고. 혹시 제 강의를 듣다가 이런저런 강의를 쭉 듣다 보면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와요. 그럴 때 재빨리 엄마한테 말하는 거야. 전화를 하든지 뭐 찾아가든지 해가지고 아이고 엄마 어떻게 그렇게 험한 세월을 사셨어요? 엄마 덕분에 엄마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넉넉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기 엄마 까투리라고 뭐 맨날 뭐 불에 타 죽는 놈 했겠어요? 애기들 마음에 안 들면 뭐 혼도 내고 뭐 짹짹거리고 했겠지. 그런 거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 부모님과의 사이에서 뭐 이런저런 섭섭한 것도 있고 원망도 있고 뭐 삐지는 것도 있고 있겠죠. 이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권정 스님도 돌아가실 때 가톨릭병원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어맥하면서 돌아갔어요. 엄마를 부르면서. 이 고향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고향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엄마가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 드신 분도 돌아가실 때는 엄마 생각난다고. 근데 다행인 것은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우리가 이렇게 자기들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이런 거 모를 것 같죠? 우리가 맨날 막 화내고 뚜껑 열리고 이래가지고 막 미친 듯 널뛰듯 하고 이러니까 무서운 엄마만 기억하는 것 같죠?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해보면 전부 막 엄마를 괴물처럼 묘사하고 막 저 있어. 내 엄마는 상처될까봐 안 주고 있어 지금. 애들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 속에는 막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시간이 흐르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아이들이 보는 거죠. 우리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했던 것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유전되겠죠. 제가 작년에 소개한 그림책 중에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 그림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어쨌든 간에 찌고 볶고 크지만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커서 다시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또 아이들이 자기 자식을 사랑하게 된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생각 사실은 하지 말고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을 또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또 우리 아이를 그렇게 절절하게 사랑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유명한 그 학자 리처드 도킨스라고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윈 이래로 가장 촉망받는 그 진화생물학자라고 하는 리처드 도킨스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쓴 책 가운데 우리나라에 베스트셀러가 책이 두 권 있는데 한 권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고 하나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에요.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 보면 이 도킨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우리 생물학적 DNA만 아이들에게 유전되는 것이 아니래요. 뭐도 유전된다고요? 생물학적 유전자를 영어로 진이라고 하죠. GN이 진이라고 부르는데 이 생물학적 유전자만 유전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 삶의 태도,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아이들 유전된다는 거야. 이걸 보고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가 단어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지인을 패러디 해가지고 밈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MEME 밈.
문화적 유전자는 뜻이에요. 그 문화적으로도 아이들에게 우리의 삶이 유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을 관찰해보면 진짜 그렇거든요. 어릴 때 아빠가 너무 술 마시고 가족 엄마 때리고 이랬어. 그걸 보고 자란 한 아이가 있어요. 얘는 어릴 때 결심을 해. 뭐라고? 나는 절대로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고 결심하고 크거든요. 근데 나중에 커보면 어느 날 아빠가 한 걸 똑같이 하고 있어. 이런 경우 많죠. 이게 뭐가 문화적 유전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인데 깜짝 놀란 것이, 우리 아버지가 제 초등학교 2학년 돌아가셨다고 했죠. 그때 형이 4학년이었어요. 형이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는 항상 한 일이 뭔가 하면 새학기만 되면요, 어디 공사장에 가서 돌가루 푸대를 구해와요. 요즘 말로 하면 시멘트 포장지죠. 옛날에 시멘트를 돌가루라고 불렀어요. 그 시멘트 포장지 보면 방수 코팅대가 몇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제일 표지에는 이제 뭐 이렇게 회사 이름 인쇄되어 있고 막 이렇죠. 그걸 싹 벗겨내고 나면 안쪽에 갈색 속지가 몇 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멘트에 물이 안 들어가게. 신기하게도 우리 아버지는 학기 초만 되면 어디 가서 그걸 구해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시멘트 묻은 그 포장지는 벗겨내고요. 그 갈색 속지를 가지고 형의 교과서에다가 항상 반듯하게 교과서를 올리고 거기다 딱 조금 여분이 남게 잘라가지고 형의 교과서 표지를 써요. 거기다가 색연필로 항상 제목에다가 국어 1-1 딱 정성껏 적어가지고, 그리고 그 책을 펴가지고 저녁마다 아버지 투병하고 계셨다 했죠. 저녁마다 형을 밥상에 이렇게 교과서를 펴가지고 늘 공부를 시켰어요.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난다니까. 철수야 이리와 나하고 놀자, 바둑이하고 놀자, 영희와 이리와 놀자, 나하고 놀자, 뭐 바둑이하고 놀자, 이런 데 운율 있는 국어 1-1 그걸 했는데, 아버지가 항상 저녁마다 형한테 그걸 이제 가르치는 거야. 읽으라 하고. 근데 형은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그걸 잘 못 외워가지고 늘 버벅거렸어요. 근데 그때 저는 5살이었죠. 아무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나는 기동량으로 다 외운 거야. 그래가지고 형이 막힐 때마다 내가 읊조렸거든.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를 천재인 줄 알았어. 사실은 그게 아니죠. 원래 큰아이들에게는 우리가 부담을 주잖아요. 그래서 막 엄마 보면 두렵고 무섭고, 막 둘째는 뭐든지 해주고 싶고 막 귀엽고, 대부분 이렇죠. 그리고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言했는가 하면, 우리 이 셋 중에서 둘째가 제일 똑똑하다. 그러니까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학교 못 보내면 둘째를 보내라 이렇게 했어요. 그 둘째가 저잖아요. 근데 우리 형이 배신 때리고 중학교 검정고시 하고 나는 고등학교를 지 혼자 갔어. 내가 가야 되는데, 만약 형편이 된다면. 형이 고등학교 가니까 저하고 동생은 길이 완전히 막혀요. 하여튼 어릴 때 아버지가 그렇게 늘 돌가루 푸대를 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형하고 저도 1학년 들어가니까 책 표지를 딱 써줬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버지 화도 많이 내고 막 때리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화내고 때렸다는 기억은 뭐 전혀 없고요. 아버지가 어릴 때 그렇게 밥상 펴놓고 늘 책 표지를 싸서 우리 공부를 시켰군 하는 게 저한테 딱 유전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갔어요. 새 교과서를 받아왔어. 그러자마자 제가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잖아요. 돌가루 종이 찾느라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시멘트 포장지를 찾아냈는데 저는 못 찾겠더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는 벽에 걸려있던 달력 띄가지고, 진짜로요, 우리 아버지가 했던 거와 똑같이 달력을 뒤집어가지고 우리 아이 교과서를 올려놓고 정말 내가 정성껏 표지를 쌌어요. 색연필로 제목을 쓰려고 하니까 달력이 미끄러워가지고 제목이 안 써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네임펜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옆에서 보더니 막 비웃더라고요. 정말 청승맞닥하면서. 지금 뭐 하는 짓이고 촌스럽게 하면서. 요즘 학교 가면 비닐로 된 책 커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정말 내가 우리 와이프 원망했어요. 네가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저기 어떻게 아빠 마음을 저렇게 모를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내가 3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하던 것이 내게 나도 모르게 유전돼 있어. 그때 뭐 아버지 고함 지르고 뭐 이런 거 다 없고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오늘 또 뭐 어제도 밤에 애 잡고 뭐 울리고 재웠는데 우리 애가 상처받고 트라우마 되고 우회 안 오고 뭐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진짜예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철없을 때는 원망도 하고 속상하고 뭐 이렇지만 우리가 성숙해지면 우리 마음이 회복되면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만 생각나요. 받은 은혜. 그제서야 제가 우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얼굴도 희미하고요. 기억도 거의 없고 늘 아버지 산소에 형하고 벌초하러 갔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 교회 산소에 저 개구리 소년 실종됐던 와룡산 있죠. 와룡산 어느 구석에 우리 그때 다니던 교회 그 묘지가 있었는데 거기 우리 아버지를 묻었어요.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벌초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형하고 내하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산에 갈 때마다 아버지 산소 찾는 게 몇 시간 걸려.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어디 이제 돈 없죠. 이래가지고 비석도 없죠.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좀 크고 나서 캔커피를 늘 사가지고 가는 거라. 캔커피 마시고 아버지 산소 돌 하나 이렇게 앞에 갖다 놓고 돌 밑에 캔커피를 묻어놨어. 그래서 캔커피 깡통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 산소인 줄 아는 거야. 오랫동안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크고 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함께 이장했죠. 저 경상공원으로. 지나가다 생각하니까 저도 제 인생이 이제 넉넉해지고 제 스승을 만나서 인생을 보는 다른 눈이 생기고 나서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아, 모든 것이 내가 은혜였구나. 모든 것을 내가 받았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어릴 때 수많은 뭐 고생, 뭐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전부 긍정적인 것만 내게 살아남아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아이에게 내가 부모님부터 받았던 것을 다시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문화적, 리처드 도킨스식으로 말하면 문화적 유전이라는 거고요. 그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그 작가의 관점으로 하면 우리가 어쨌든 엄마하고 찌직 보고 살지만 그 받은 것을 다시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새끼 까투리 9마리가 사실 어떻게 된지 모른다고 했지만 궁금하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알겠어요. 얘들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한 엄마를 유전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들 인생을 살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도 너무 이렇게 애들 하루 잡은 거 가지고 일희일비 하지 말고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여러분들 비하면 뭐 저는 뭐 우리 명이 잡은 거 횟수로 말하거나 강도로 말하는 거 여기 아무 잽될 사람 없어. 내가 우리 아들 칼 들고 나왔다 했죠. 내 인생에 가장 비참한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는요,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오늘 아침에도 내 눈 뜨니까 우리 애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아빠 강의 때 써먹어 하면서 동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영재 발굴다 하면서. 아직 안 봤지만 우리 애는 늘 그 서울에 살면서 25살 청년이 지 생각만 할 낀데 늘 아빠 생각한다니까. 아빠 강의 때 써먹어 하고 연구소 생활을 어때 하고 힘 안 드나 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했지. 힘든다 하면서 애들이 전부 내한테 반말한다 하면서 이것들이 있잖아요. 내 좀 무섭고 까칠하게 생겼잖아. 엄마는 다 저를 조심하죠. 근데 애들은 조심은 안 해. 내보고 야 김상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 수학 공부하면서 5학년짜리가 문을 콱 열어들으면서 야 김상도 오늘 이거 하면 되나 하면서 지 교과서를 꺼내가지고 척척척까지 지하라고 공부해요. 5학년짜리가 하니까 1학년짜리도 어제 보니까 지용이가 야 이지용 하니까 와 김상도 그래서 제가 애들이 내한테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 애가 아이고 아빠 그래가 우야로 하면서 너그하게 고생이네 하면서 그러니까요 애가 지밖에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점점 성장해 갈수록 오히려 아빠를 알아가는 거야. 그죠? 아빠 인생을 이제 조금씩 접근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제가 농담 삼아 아이한테는 이제 아빠 고생이다 했지만 사실은 제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어떻게 아이들이 저를 보고 그렇게 편하게 반말하고 찍찍거리고 하겠어요. 옛날에는 진짜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 애들은 선악과가 없어. 옳고 그름이 없는 거죠.
너는 특별하다에 나오는 그것처럼 잿빛, 금빛 별표? 이걸 저한테 안 붙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딱 직관적으로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자기를 해치지 않을 사람. 그러니까 편하게 대하는 거죠.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군지 알아요? 엄마. 야, 너가 말 안 들으면 너 엄마한테 데리고 가서 채점한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제일 막 발목을 잡아 끈다니까. 제발 엄마한테 나가지 말라고. 근데 애들을 협박할 때 제일 많이 써먹는 게 채점은 엄마 보는 데서 한다. 이거거든. 그럼 애들이 전부 막 사색이 파래져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요즘 애들하고 수학 공부하다 보니까 책것도 좀 뭐 그렇지만 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우리 아이 키우던 막 그 열정이 막 살아나가고 있잖아. 내가 공부하는 놈들 있고 우리 애 같다니까. 근데 막 열도 받고 있잖아. 그 애들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너무 재밌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진짜 그래요. 제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지만 신기하게도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었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우리 스승한테 들은 말대로 하자면 이런 거죠. 그죠? 바닷가에서 밀물과 썰물이 계속 교차하잖아요. 그런데 밀물과 썰물이 지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그 뻘에 조개나 이런 것들이 생성된다는 거야. 밀물과 썰물이 없으면 그게 생성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은 뭐 귀찮기도 하고 불필요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체험학습 가가지고 갯벌에서 뭘 많이 캘 것들이 생기는 거죠. 또 태풍이 불잖아요. 여름에 태풍이 오면 우리 막 귀찮고 이런 쳐요. 근데 관점을 조금만 달리면 태풍 불어가지고 막 뭐 간판 떨어지고 이런 불편함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한 번씩 와줘야 공기가 정화된대. 깨끗해지. 바람이 거센 바람이 불어서 막 오염되어 있는 공기를 확 쓸고 지나가고 그리고 전혀 다른 산뜻한 새로운 공기가 이렇게 태풍과 함께 오고 이런데 우리가 아이들 키우는 과정에서 똑같아요. 이런저런 수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지나가요. 하지만 그 부정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줍는 거라. 뭘 주어요? 행복을 줍는 거죠. 그 해변에 나가서 조개를 줍듯이. 안 그러면요 밀물과 썰물에만 주목하면 아무 영향가 없죠. 속상하고 애가 오늘 이런 사고를 쳐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뚜껑이 열렸지 이것만 있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그건 지나가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조금씩 성숙해 가는 거예요. 아, 내 안에는 아직도 아이에 대한 이런저런 기준이 많구나. 이것도 깨닫고요.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요. 지금은 모르지. 그리고 또 우리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겠죠. 그럼 애들 뭐라 하겠어요? 응? 해돌락했나? 그래, 그것도 되네. 분명히 우리는 극하게 돼 있어요. 응? 내가 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면 애들이 화답하죠. 거기에다 대고 누가 해돌락했네 이것도 있고 또 엄마가 니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도 누가 해돌락했나 이건 뭐 해줬다는 거 인정하는 말이잖아. 근데요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해준 거 자체를 인정 안 하는 말이잖아. 우리가 이런 걸 겪게 돼 있어요. 어머니도 안 겪을 것 같지? 좀 있어봐. 분명히 엄마들은 어느 날 되면 내가 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할 거고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내한테 해주는 게 뭐 있는데 딱 하게 돼 있어요. 이건 공식이라 공식. 성장 과정이라. 근데 그 말에만 주목하면 우리는 진짜 절망이지. 자식한테 겨우 그런 소리를 들어. 저도 그런 소리 들었다 했죠. 우리 애가 서울대학 딱 떨어지고 나니까 내가 속이 상해서 나도 참고 있던 한마디가 나왔어요. 봐라 그러길래 아빠가 좀 고등학교 때 좀 열심히 해라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줘요. 그게 대만에 하는 말이 애도 지가 떨어지고 지금 속상하니까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그런 말 하나 딱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애 문 지방에서 그대로 다리 풀려가 주르르 내려앉았잖아. 연소국 찍듯이. 근데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네가 이 새끼야 그럴 수가 있나. 그게 아니고 그건 지나가는 거죠. 아 제가 얼마나 속상하면 저렇게 말하겠구나. 그게 제 진심이 아니죠. 그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가 회복되고요. 아이하고 저는 뭐 아주 좋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안 그래도 직원한테 목요일날 춥다고 이제 서울이 춥다고 옷을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명령을 했어요. 어제 아침부터 일어나보니까
애 방에 웬 옷이 이만큼 나와 있어. 나중에 또 그 카톡이 한 통 왔는데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이걸 애한테 택배를 보내 하면서 몇 년을 했어. 그래 어제 바쁜데 막 아침에 막 흡지겁 지면동 모임가가 지면동 우체국 가가지고 막 그걸 내가 붙인 게 아니고 우리 목인이 보고 좀 붙여달라 했어요. 그거 붙였거든? 좀 있으니까 애가 카톡 와가지고 아빠 붙이지 마. 그래서 내가 이미 붙였거든? 그러니까 애가 헐 멍미 하면서 왜냐면 지가 내려오려고 내려와서 트렁크에 이제 실어가려고 했는데 이미 붙였다니까 이번에 안 내려오고 또 우리 내일 소풍 가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온다고. 애가 벌써 다음 주에 내려온다는 소리 듣자마자 내가 막 가슴이 뛴다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내려오는구나 싶으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잠시 뚜껑 열리는 거지. 그게 우리의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가지고 자책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마음을 늘 먹고 자라서 또 아이들이 성장해서 우리가 자기들 사랑한 것처럼 또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겠죠. 저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또 제 인생의 스승이 저를 그렇게 사람 만드신 것처럼 이상하게 저도 아이를 볼 때 또 제 이야기 듣는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 다른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금요일이 제일 좋아요. 금요일날 이런 이야기를 엄마들한테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그래 금요일 아침만 되면 내가 기분이 좋다니까. 보통 때는 어떤 날은 뭐 샤워도 안 하고 막 나온 날도 있지만 금요일만 되면 내가 목욕 재개하고 있잖아. 샤워하면서 강의를 어떻게 할까 무슨 말씀을 드릴까 막 떠올려가면서 막 참 신기하죠. 이걸 12년이나 했으니까 얼마나 내가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내가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를 찾아가서 또는 전화로 아이고 엄마 그 험한 세월 어떻게 살았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또 이미 돌아가셔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면 되니까 뭐 큰 부담 가질 건 없지만 그럼 정말 엄마들 좋아한다니까. 어른들. 또 좀 더 진도가 나면 어떻게 될지 알아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게 돼요. 물론 기적 같은 일이지만 아니 진짜 제 강의 듣다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한 엄마가 있어요. 어디 갔노? 저 정혜 씨 있죠? 정혜 씨가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정혜 씨 둘째 언니가 있어. 둘째 언니가 벌써 쭉 강의를 듣다가 자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다가 어느 날 그게 너무 이렇게 자기 안에서 알아지고 자기가 행복하니까 시어머니한테 있잖아요. 어버이날 보통 용돈 드리죠. 이 엄마는 용돈을 드리면서 거기다 긴 편지를 썼어. 우리 애기 아빠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어머니께서 낳아서 잘 길러주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고 진짜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더니 바로 시어머니가 전화 왔다잖아. 너무 좋아가지고 말을 막 자기 마음 어른들이 주체를 못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도 그렇죠. 애들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이집 놀러 가가지고 어버이날 되면 막 한 줄 써오잖아. 카네이션 만들어 오면서 그렇게 해도 우리가 기쁘죠. 그거 사실 영혼 없거든 거기에. 뭐 5살짜리 6살짜리가 무슨 영혼을 담아서 우리한테 감사하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쁘다니까. 우리 애도 어릴 때 늘 엄마 아빠 일찍 죽지 마 하고 막 그거 별말 아니잖아요. 다 지 유익을 위해서 죽지 말라는 거거든. 우리 죽으면 지가 불편하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너무 기뻤잖아요. 아이고. 근데 우리가 철이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가 정신없을 때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저도요 한때는 내가 잘나서 그 어려운 세월을 헤쳐나오고 검정고시하고 공장에 다니면서 뭐 의지가 뭐 이런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내 의지 하나도 없어. 다 은혜였지 은혜. 이웃과 사회의 은혜이기도 하고요. 부모님의 은혜고 이렇지. 그걸 알고 나서 이제 비로소 그런 표현을 하게 됐고 그런 표현을 하니까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여한 없이 울고요. 우리 삼형제가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여한 없이 울었어요. 실컷 울고 교회에서 찾아온 형들 끌어안고 정말 실컷 울고요. 그 이후로 요만큼의 미련도 털 것만큼도 없어요. 어머니가 뭐 아쉽게 돌아가셨다 뭐 이런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어머니가 편하게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실명하시고
온몸이 마비되가 7개월을 실명한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투병생활도 있었죠. 근데도 아무 미련이 없어요. 어머니는 정말 행복하게 살다 돌아갔어요. 말년을. 나중에 우리 스승을 만나서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기는 평생 과부로 살았지만 이제 참 남편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 우리 엄마가 그때 그렇게 말한 동영상이 내게 있어. 내 인생이 우리 엄마가 자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회 앞에서 한 간증을 찍은 동영상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뭔지 알아요?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 인생에 여한이 없다니까 우리가 더 뭐 엄마의 인생에 대해서 연민하고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아직 대부분 젊으시니까 어머니들 대부분 살아계실 텐데 부모님들 진짜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해서 받은 마음을 잘하면 표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정말 바라고요. 혹시 그런 날이 안 와도 괜찮고요. 안 와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그 부모님이 받은 마음을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은 갚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이 받은 것을 그대로 갚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다니까. 우리 며느리를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부모님의 은혜가 더 짙게 내게 되살아나거든요. 아, 내가 아이한테 이런데 우리 부모님은 어땠을까? 이게 전부 살아나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내가 잘하는 것이,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엄마 되려고 하지 말고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전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처럼 하시되 꼭 제 강의를 놓치지 말고 들으라고. 그래야 지금처럼 하던 것이 좀 좋아지거든요. 저도요, 늘 우리 제 인생의 스승이 하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이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성질대로 했지만 이게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마침내 아이하고 소통하게 되고 아이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아이를 위로하게 되고 이렇게. 하여튼 우리 힐스테이트 엄마들은 내일 놀러 잘 갔다 오고 우리를 배신하고 뭐 달서구에서 지원하는 무슨 체험학습 프로그램 간다고. 나머지 엄마들은 혹시 시간 나시면 내일 그 권정생 동화나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